이혼하자. 추석 저녁 식탁 위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됐다. 내 차례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누이가 입을 벌린 채 굳었어요. 30년을 기다렸거든요. 이 순간을.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애미야, 국이 짜다. 22살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채 못 벗은 채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 한 숟갈을 떠서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명절은 전쟁이었어요. 추석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부엌불을 켜면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하얀 빛을 쏟아냈어요.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버섯전.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빨간 점이 생겨도 밀가루 반죽이 손톱 밑까지 끼어도 아무도 괜찮아?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시누이는 과일을 깎는 척하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감시를 하셨어요. 전이 눌었다. 잡채에 당면이 불었어. 나물간이 안 맞아.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남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손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다 끝내고 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줌마,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순영이라는 이름은 이 집 현관을 넘어오는 순간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명절에 전 부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요. 원래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사람이 갑자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대놓고 받던 사람이었는데 누구 전화야? 한번 물어봤어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회사.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불편한 건 모른 척하는 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주말마다 동창 모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번이 되고 3번이 됐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샤워부터 하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귀찮아서 세수도 안 하고 자던 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남편의 양말에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 저는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화장품 살 돈이 있으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양말을 세탁기에 넣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뒤로 증거가 하나둘 쌓였어요. 카드 명세서에 호텔 레스토랑이 찍혀 있었습니다. 12만 원.
점심치곤 비쌌어요. 저는 그 식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외식이라고는 아이들 입학식 날 냉면집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남편 차 뒷좌석을 정리하다가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어요. 갈색으로 염색한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카락. 저는 단발입니다. 28배 아이 낳고 잘라서 그 뒤로 한 번도 길러본 적 없어요.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30년을 바친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거니까요. 22살에 시집와서 전 부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수발 들었던 30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는데 몰랐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수빈이 생일이었어요. 딸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맞은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남편이 보였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반달이 되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여자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팔짱을 낀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핸드백 안에는 수빈이 좋아하는 스카프를 사려고 모아둔 5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쇼핑백은 끝내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말했어요. 나 오늘 동창 모임이야.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30년 동안 이 부엌에서 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본 그 장면이 눈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반달 눈, 여자의 팔짱,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편안한 공기. 30년을 같이 산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할까 생각했어요. 수빈이라면 들어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흉을 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는 더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랐거든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 하던 7살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한테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친정 엄마는요. 말하기도 전에 대답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요.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상을 엎어도 남자가 다 그래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결혼하고 시댁 수발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명절 준비에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 동안 제 옆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삼켰습니다. 매일 밥을 했어요. 남편 출근 전에 국 끓이고 반찬 3가지 챙기고 와이셔츠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놨습니다. 외도하는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셔츠를 입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지. 그런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쓸고 닦는 것.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럴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백화점에서 본 여자가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발장? 요즘은 동료끼리도 그러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기를 바랐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자국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부엌에 나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내려놓는데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경력이 없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었습니다. 특기란에 뭘 쓰죠? 전 부치기, 김장, 다림질,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한테 주는 생활비로 장 보고 아이들 간식 사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면 남는 게 없었어요.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게 370만 원. 30년 동안 1,000원, 2,000원씩 아껴서 모은 돈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깔 데도 없었어요. 친정 엄마 집은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30년간 아내와 엄마와 며느리로만 살았더니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이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말고 방 전신 거울 앞에 제대로 서본 게 거울 속에 저를 봤어요. 이마에 가로로 깊게 팬 주름, 눈 밑에 내려앉은 살, 입가에 팔자주름. 손을 들어봤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검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한 손등, 염색해도 일주일이면 올라오는 흰머리.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거든요. 52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누구한테도.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분노가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접시를 깨든 소리를 지르든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대신 저를 잠식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늙어서, 내가 재미없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30년간 무시당하면서 만들어진 생각이 이럴 때 올라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국이 짜다가 남편의 야가, 시누이의 흘겨보던 눈이 전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결국 다 내 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남편의 동창 모임은 여전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기념일이 왔어요. 10월 14일, 30주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매년 끓였거든요. 남편이 기억하든 안 하든 저는 끓였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소고기 넣고 참기름에 미역 볶고 물 붓고 30년째 같은 레시피, 같은 냄비, 같은 부엌. 저녁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나물, 깍두기. 남편은 숟가락을 들면서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기억하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다. 기억 못하면 그때 결정하자. 남편이 국을 반쯤 먹었을 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남편이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한마디. 그 한마디에 30년이 끝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목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밧줄 같은 게 뚝 끊어지는 느낌. 매달리고 있던 줄이 끊어지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저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불고기를 집어 먹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맛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싱거웠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권. 결혼 첫 해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적은 가계부. 쌀값,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명절 장 보는 비용, 시어머니 용돈. 한 푼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맨 뒷칸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남긴 돈. 엄마가 그걸 저한테 줬어요.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3,700만 원. 송금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다 꺼내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가계부 30권, 통장 사본, 친정 송금 기록. 무겁지 않았어요. 종이니까. 그런데 30년의 무게가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에 구청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A사 용지 3장. 가볍더라고요. 30년을 끝내는 서류가 3장이라니. 도장도 챙겼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인감도장. 상아색 케이스에 넣어둔 걸 꺼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지고 다녔어요. 시장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시어머니 댁에 갈 때도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손가락이 닿으면 조그만 도장이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수빈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수빈아,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수빈이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수빈이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열흘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장 보러 다니고 나물 삶고 고기 재워두고.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올해 송편은 꼭 콩 넣어라. 작년에 깨 넣으니까 맛이 없더라. 네, 어머님. 신우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올해 과일은 형님이 준비하는 거 맞지? 사과는 부사로 해. 아이들이 부사 좋아해. 네, 기정씨.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추석 준비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손이 덜 떨렸어요.
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 기름 냄새를 맡는 것도, 이 형광등 아래 서는 것도.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기정, 기정의 남편 이상호, 아들 준혁, 딸 수빈이는 올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늘 그랬듯이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김치, 송편. 제가 이틀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남편이 그 옆에, 시누이 부부가 맞은편에, 준혁이가 끝자리에. 저는 부엌에서 국을 떠오다가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를 씹던 입을 멈췄어요. 이혼하자. 식탁 위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시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기정의 남편 이상호 씨가 어색하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어요.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놀라겠지, 울겠지, 매달리겠지.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명절 식탁에서 이혼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지도 미안하지도 않은 눈, 귀찮다는 눈, 빨리 끝내자는 눈.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30년 된 가구를 버리듯이. 오래돼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울 만큼 울었으니까. 거울 앞에서, 부엌에서, 새벽 3시 천장 앞에서 다 울었으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이 차갑고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도장 꺼냈습니다. 됐다. 내 차례다.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 표정은 처음 봤어요. 당황.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당황.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그락하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어요. 애미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시누이가 입을 벌린 채 굳었습니다. 기정의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준혁이가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접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3장짜리 종이, 식탁 위에 펼쳤어요. 갈비찜 접시와 잡채 그릇 사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번졌어요. 강순영. 제 이름 석자가 찍혔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에서 제 이름이 쓰인 건 그 서류가 처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먼저 말해줘서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이 미쳤어. 기태야, 이게 뭐야? 이 애미가 왜 이래?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고리를 머리 위로 넘기고 허리끈을 풀고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팔꿈치 아래로 튀김 자국이 있는 낡아서 끈이 해진 앞치마. 갈비찜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검정 단화. 아침에 시장 갈 때 신는 신발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 초였습니다.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이 되니까 바람이 서늘하더라고요. 반팔 위에 앞치마만 두르고 있다가 벗었으니까 팔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숨. 들이쉬니까 폐가 쫙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숨을 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슴 어딘가가 눌려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돌덩이 같은 게 가슴팍에 올라앉아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방 하나, 지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원룸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비상금 37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남은 7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52년 인생의 전 재산이 70만 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열쇠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짐은 언제 들여와요? 짐이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 안에 속옷 몇 벌, 양말, 긴팔 티셔츠 3장, 바지 2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집의 것이었거든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소파도 식탁도.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올 것도 없었지만 가져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원룸은 반지하였어요. 창문이 높은 곳에 작게나 있어서 햇빛이 비스듬하게 바닥까지만 닿았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보일러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화장실 타일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방 한가운데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소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텔레비전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30년 동안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보일러 웅웅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게, 아무도 저한테 뭘 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애미야 하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이렇게 편안한 거였어요. 첫 끼니는 컵라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진라면 컵.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안 됐거든요. 컵라면 따위를 먹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밥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먹어? 남편도 라면 먹을 시간에 반찬이나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먹고 싶은 걸 고른 적이 없었어요. 늘 남편 입맛에 맞추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고 아이들 입맛에 맞췄습니다. 컵라면이 맛있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사흘째 되던 날 수빈이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수빈이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문을 열자마자 수빈이가 안겼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였어.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겁쟁이가 아니야. 엄마가 이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나는 알아. 비닐봉지 안에는 쌀, 계란, 김치, 참치캔, 라면, 그리고
세수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이 월급이 많지 않은 걸 아는데 이것저것 챙겨온 게 눈에 보여서 코끝이 찡했어요. 수빈이가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법률 상담 한번 받아봐. 법률 상담? 재산 분할. 엄마한테 권리가 있어. 30년을 살림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내가 알아볼게. 딸이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가 명절에 전 부치고 설거지하는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이력서를 써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원짜리 이력서 용지를 샀어요. 볼펜을 들고 앉았는데 학력난 다음에 경력난이 나왔습니다. 빈칸이었어요. 30년이 통째로 빈칸이었습니다. 특기란에 뭘 쓰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어요. 요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슈퍼,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나이 제한 45세 이하, 경력자 우대, 컴퓨터 필수. 저한테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3일을 돌아다녀도 안 됐습니다. 넷째 날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작은 분식집 유리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도우미 구합니다. 하루 5시간. 일당 5만 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름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좁은 주방에 60대 남자 사장님이 혼자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더니 저를 훑어봤습니다. 혹시 설거지 자리 아직 있나요? 해본 적 있어요? 30년을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30년을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씻었는데 그게 경력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였으니까. 네, 해봤어요. 사장님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나와요.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도 아니고 골목에서요. 사장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나와요라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분식집 이름은 정내 분식이었어요. 정 사장님은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셨어요. 여기 그릇. 오늘 일찍 가도 돼.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시댁에서 30년 동안 수고했어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사흘째 일하는 날 정 사장님이 커피를 한 잔 내밀었어요. 믹스커피. 아무 말 없이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그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남이 타준 커피를 마셔본 게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 그래, 준혁아.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집이야. 거기가 무슨 집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준혁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 제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준혁아, 왜 그래? 왜 그래는 뭐가 왜 그래야? 엄마가 집을 나가면 어떡해? 할머니가 매일 우시잖아. 아빠도 밥을 못 먹고 있고 시어머니가 우신다. 남편이 밥을 못 먹는다. 30년 동안 제가 다 해줬으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준혁이의 말에서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다. 아빠가 힘들다. 엄마가 힘들다는 말은 없었어요. 준혁아, 엄마도 사람이야. 뭐?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돌아와. 응? 제가 대답하지 않자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아들이었거든요.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밤새 열이 나면 업고 병원 뛰어갔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한테 매달려서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저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들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아?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준혁이의 전화에 엄마는 없었어요. 할머니와 아빠만 있었습니다. 저는 또 빠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랬듯이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반지하라서 천장이 낮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천장에 긴 네모를 그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기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추석에 제가 나온 뒤로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내가 짐 싸서 나갔는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밖이 조용했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이런 밤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방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차례야. 분식집에서 일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오전에 출근해서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계셨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는 순간 고막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도 들릴 만큼 컸거든요. 애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돌아와. 정 사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급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분식집 뒷골목, 빈 맥주 상자가 쌓인 좁은 공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집을 나간 게 무슨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 섞인 분노였어요. 기태가 밥을 못 먹어. 빨래가 산더미야. 내가 78이야. 78. 이 늙은 것이 아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 너 때문에 이 집안이 개판이 됐어. 귀를 때리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님, 뭐? 저도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저도 사람이라고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제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밥하고,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한 번도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30년치 말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목이 감당을 못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뚝! 그 끊기는 소리가 귓속에서 한참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30년이나 걸렸다는 게. 뒷골목 빈 맥주 상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뒷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어요.
강 씨, 괜찮아요? 네. 금방 들어갈게요. 정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신우이가 찾아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분식집 유리문이 열렸어요. 기정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블레이저에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분식집 내부를 훑어보는 눈이 날카로웠어요. 형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저는 고무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기정 씨, 무슨 일이에요? 기정이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눈을 좁히며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고무장갑, 물에 젖은 앞치마, 운동화. 30년 동안 올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이었어요. 형님, 이러면 안 되지.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힘든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기정의 눈이 커졌어요. 올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나 봅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야?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정이 있지. 오빠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해 줄게. 돌아가. 정이요. 30년의 정. 새벽 4시에 전 부치던 정, 명절마다 제사상 차리던 정, 시어머니 잔소리 들으며 국, 간 맞추던 정. 그 정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쏟아부은 정을 두고 돌아오라고요. 기정 씨, 시댁 걱정은 고마운데 저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기정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중한 척하던 얼굴이 벗겨졌습니다. 형님,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해. 이러다 집안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오빠네 며느리가 시장통 분식집에서 설거지한다고. 그게 남보기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남보기에. 30년 동안 이 집안은 항상 남보기에가 기준이었어요. 제 기분은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아도 남보기에 참아야 했고 남편이 소리 질러도 남보기에 웃어야 했어요.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 저는 30년을 참은 거였습니다. 기정 씨, 뭐? 제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건 제 인생이에요. 기정 씨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닙니다. 기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계산하는 눈. 부동산 중개할 때 상대방 약점을 찾는 눈. 30년 동안 봐왔으니까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 좋게 말할 때 돌아가.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기정이 일어나면서 의자를 밀었어요. 플라스틱 다리가 바닥에 끌리면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야, 형님.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정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 유리문 쪽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릇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영아, 너 시집 나왔다면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친정 엄마 동네까지. 75세 엄마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건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한번 와. 그래, 간다. 엄마를 원룸으로 부를 수는 없었어요. 반지하 300만 원짜리 방을 보시면 쓰러지실 테니까. 동네 김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발엔 버건디색 누빔 조끼에 베이지색 바지. 시장 갈 때 쓰는 남색 청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앉자마자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봤어요. 야, 살 빠졌다. 원래 이래. 아니야. 빠졌어. 김밥 2줄을 시켰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응. 내가 참았어야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였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았어야지였어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상 엎어도 참았어. 내 아버지 외박해도 참았어. 다 참으면 되는 거야. 엄마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어요.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엄마 세대에서 이혼은 낙인이거든요. 이혼녀라는 세 글자가 엄마한테는 딸의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혼녀 소리 듣고 싶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어. 내가 이혼했다는 소리가 벌써 퍼졌어. 옆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따님이 시집에서 쫓겨났대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했어. 옆집 아주머니. 엄마한테는 그게 세상이었어요. 옆집, 윗집, 시장 아줌마, 경로당 할머니. 그 사람들의 눈이 엄마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뭐? 엄마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엄마가 멈칫했어요. 그게 행복했어요? 김밥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의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참기만 했다는 거, 그런데 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딸한테도 참으라고 하는 거. 엄마,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30년을 참았어. 그거면 됐어. 엄마가 김밥을 한 점 집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오래 씹었어요. 삼키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맘대로 해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엄마가 일어났어요. 남색 청가방을 들고 김밥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엄마도 참고 참고 참다가 저렇게 된 거였어요. 엄마도 젊었을 때는 웃었을 텐데 웃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시댁에서 맞은 칼보다 시누이한테 들은 말보다 엄마의 참았어야지가 제일 아팠어요. 엄마마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 김밥이 남았습니다. 혼자 다 먹었어요. 눈물이 김밥 위에 떨어졌는데 닦지 않았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김밥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즈음에 수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알아낸 거 있어.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동료분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백화점에서 봤으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래. 40대 중반. 아빠가 그 사람한테 추석 전에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대. 그래서였구나. 추석 저녁에 뜬금없이 이혼을 꺼낸 이유. 남편이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정리할게. 그래서 명절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한 거였어요. 제가 체면 때문에 조용히 수긍할 거라고 계산한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았어요. 진짜로. 6개월 전 백화점에서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졌으니까 더 무너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빈아, 응? 그 사람, 아빠가 이혼한 거 알아? 알지. 근데 엄마 아빠가 재산 분할 때문에 돈이 줄어들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요즘 태도가 좀 달라졌대.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 있을 때 붙고 돈이 줄면 떠나는 사람. 그 여자한테 남편은 부장이라는 직함과 아파트가 있는 남자였을 뿐이겠지요. 그것마저 반토막이 나면 볼 일이 없는 거겠지요. 안쓰러웠냐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원룸에서 이불을 깔고 막 누우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기태라고 떴어요. 추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연락.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3번 울리고 4번 울리고 5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권위적인 귀찮다는 듯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좀 처진 목소리, 피곤한 사람의 목소리. 다시 생각해봐. 뭐려? 이혼. 내가 잘못했어. 심장이 찔렸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익숙한 바늘이 익숙한 자리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사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그냥 내가 좀 그랬잖아. 네. 돌아와. 내가 잘할게. 잘하겠다. 5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잘한 적 없는 사람이 잘하겠다고요. 밥상 차려줘도 고맙다 안 하고 빨래 개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 한 번 불러준 적 없는 사람이 잘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30년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요구하면 일단 거스르지 않는 것,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네모를 그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보는 네모. 이제는 익숙해진 네모. 정말 돌아갈까? 한순간 그 생각이 스쳤어요. 돌아가면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겠지. 전을 부치겠지.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겠지.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겠지. 그래도 지붕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어. 이 반지하 300만 원짜리 방보다는 나을 거야. 참으면 되잖아. 30년을 참았는데 뭐.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작고 차가운 도장. 상아색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빨간 인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추석 저녁에 찍은 자국. 강순영. 3글자.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도장을 찍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울면서 거울 앞에서 부엌에서 혼자 삼키면서 6개월. 그 6개월을 다시 되돌리면 저는 또 30년을 참을 겁니다. 또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집에서,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는 부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겠지요. 도장을 케이스에 넣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겠다는 결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틴 거였어요. 내일도 분식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일러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시댁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 이 방에서만 들리는 소리.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롯이 제 소리. 눈을 감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문질문질 씻고 있는데 정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조리대에 기대서서 저를 봤어요. 강 씨. 네, 사장님. 오늘 떡볶이 소스 누가 했어? 아차 싶었습니다. 오전에 정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스가 졸아들고 있었거든요.
불세기를 줄이고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설탕을 반 숟갈 뺐어요. 30년 동안 부엌에 서 있으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빨라요. 죄송해요. 제가 임의로 손을 댔어요. 졸아들 것 같아서. 아니, 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맛이야. 내가 원래 내고 싶었던 맛.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멈췄습니다. 강 씨, 이 맛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 강 씨한테 그게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무장갑 안에서 손이 뜨거운 건지 눈이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국이 짜다 전이 눌었다만 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밥이 당연한 거였으니까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부엌에 섰는데 단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묵한 사장님이 떡볶이 소스 하나로 이 맛이야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30년치를 채워줬습니다. 며칠 뒤에 정 사장님이 저한테 앉으라고 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에 불을 줄인 시간이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마주 놓고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강 씨, 나 솔직히 말할게. 정 사장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 작년부터 디스크가 심해졌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석 달은 누워 있어야 해. 사장님, 이 가게를 강 씨한테 넘기고 싶어. 숨이 멎었어요. 넘기다니요? 권리금 없이 월세만 이어서 내면 돼. 나는 이제 못해. 혼자 하기엔 몸이 안 따라줘.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했는데 혼자 된 뒤로 5년을 버텼어. 이제 한계야. 정 사장님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조리대, 기름때가 낀 환풍기, 긁힌 스테인리스 싱크대. 20년 된 가게. 정 사장님과 돌아가신 사모님이 함께 만든 곳. 강 씨 손마시면 이 가게 죽지 않아. 부탁이야. 가슴이 뛰었어요. 두근거린다기보다는 쿵쿵 무겁게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52세 경력 없는 이혼녀가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권리금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 월세가 120만 원이야. 지금 하루 매출이 4,050만 원 나오니까 재료비 빼고 월세 내면 남는 거 있어. 크게 남진 않지만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어. 혼자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52년 동안 혼자 먹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시댁한테 기대서 살았습니다. 혼자 먹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해. 정 사장님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근데 강 씨, 하나만 기억해. 이 가게가 크진 않아. 그런데 내 이름 걸고 20년을 했어. 작아도 내 거였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이름, 내 가게, 내 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라오더라고요. 일주일 뒤 가게에 구청 직원이 나왔어요. 위생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불시 점검이었어요. 직원 2명이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냉장고 온도, 유통기한, 조리대 청결 상태, 배수구, 환풍기. 정 사장님이 당황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점검 결과는 문제 없었어요. 정 사장님이 워낙 깔끔한 분이라 위생 상태가 좋았거든요.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내 분식에서 일하는 여자, 남편 돈 빼돌리고 도망간 여자래. 시장통에서 설거지하면서 남편 재산 빼앗으려고 소송 걸었대. 불쌍한 건 시어머니야. 78세 노인이 며느리 때문에 매일 온다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었어요. 출처가 어딘지 바로 알았습니다. 기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입소문을 퍼뜨리는 건 기정한테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후회할 거야, 형님. 그때 한 말이 이거였어요. 손님이 줄었습니다. 단골이었던 아주머니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 눈을 피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분명했어요. 정 사장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강 씨,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사장님. 손님이 줄었어. 쟤 때문이에요. 정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자초지종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강 씨 떡볶이 맛은 안 변했어. 맛이 안 변하면 손님은 돌아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소문은 맛보다 빨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서 있는데 건물주가 왔어요. 60대 남자 건물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사장, 여기 세입자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이요? 위층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온다고. 환풍기 점검 좀 해줘.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민원이었어요. 정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정이 건물주한테도 손을 쓴 거라는 걸.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홀에 앉아 있었어요.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루 매출이 4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 사장님까지 피해를 보겠다 싶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참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친정 엄마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기정한테서 터졌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한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며느리였으니까.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걸 밟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를 하고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하루 5만 원을 받아서 살고 있을 뿐이었는데. 핸드폰을 들었어요. 기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어요. 형님? 기정씨. 왜? 가게에 위생 신고 넣은 거 기정씨 맞지?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동네에 소문 뿌린 것도요. 형님, 피해망상이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기정은. 30년을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기정씨 30년을 참았더니 이제 밖에서까지 밟으려고요? 뭐?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줬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떡볶이 만들면서 제 밥벌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하려면 이유를 말해요. 기정이 웃었어요. 코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돌아가. 재산분할 소송이니 뭐니 안 하면 서로 좋잖아. 거기서 나왔어요. 기정의 진짜 목적이 재산분할. 제가 소송을 걸면 아파트에 손이 가니까. 기정은 그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올케가 입 다물고 돌아가면 오빠 아파트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정씨, 저는 제 권리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떨린 거였어요. 다음 날 수빈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빈아, 법률 상담 가자. 엄마, 진짜? 응. 더 미룰 수가 없어. 수빈이가 알아본 법률 사무소에 같이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었어요. 변호사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30년 전업주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판례상 재산 분할 비율이 30에서 50%까지 나와요. 근데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비닐봉투를 열었습니다. 가계부 30건, 통장 사본, 친정 송금 기록.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30년치 가계부예요. 그리고 이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기록이에요. 3,700만 원. 변호사가 송금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날짜, 금액, 수취인. 다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기록이 있으면 특유재산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분할 비율도 올라갈 수 있고요. 수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 근데 변호사님,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수빈이를 봤습니다. 수빈아, 내가 알아봐 준 거. 등기부등본. 수빈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이 아파트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살폈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됐는데 소유권 이전 예고 등기가 신청 중이네요. 이전 대상이 박기정? 신우이 이름이었습니다. 기태가 아파트를 기정 명의로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 전에, 제 몫이 돌아오기 전에 기정이 오빠를 꼬드겨서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돌리려 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망설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30년 동안 네라는 대답은 항상 시킴을 받았을 때만 했습니다. 애미야, 국 끓여라. 네. 야, 와이셔츠 다려놔. 네. 하지만 이번 네는 달랐어요. 제가 선택한 네였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오전에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오후에는 법률사무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루가 길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발이 퉁퉁 부었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면 저녁에 눌린 듯한 피로가 왔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치는 피로. 존재 자체가 피곤한 느낌. 그런데 오늘의 피로는 달랐어요. 뭔가를 했다는 피로. 제 발로 걷고 제 입으로 말하고 제 손으로 서류를 밀어넣은 피로. 아프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나서 핸드폰을 봤어요. 기태한테서도 시어머니한테서도 기정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거겠지요. 내일이면 알겠지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애미야 국이 짜다 듣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집에서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는 부엌에서 또 30년을 버티는 거다. 안 돼. 이번에는 안 돼.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가로등 네모를 봤어요. 매일 밤 보는 네모. 이제는 무섭지 않은 네모.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거예요. 떡볶이 소스를 끓일 거예요. 그릇을 씻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다음 날 기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화면에 기태가 떴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심장이 쿵 뛰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그렇게 큰 건 결혼 생활 통틀어 손에 꼽았어요. 아파트에 가처분이 걸렸어. 내가 한 거지? 네. 제가 했어요. 미쳤어? 이 아파트가 누구 돈으로 산 건데 내가 30년을 일해서 산 집이야. 남편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빨래하고 다림질해서 남편이 출근할 수 있게 해준 건 계산에 없었어요. 제가 없었으면 남편은 빨래도 못하고 회사에 못 갔을 텐데 그건 기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파트 대출금 절반은 제 친정에서 나왔어요. 기억 안 나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결혼 초에 친정 아버지가 보내준 돈. 그 돈이 없었으면 대출 이자를 못 감당했을 거예요. 그건 내 아버지가 준 거잖아. 네. 제 아버지가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준 돈이에요. 그 돈으로 대출 갚은 기록 다 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한테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 없었는데 요즘 자꾸 입이 열리더라고요. 참는 법을 잊어가는 건지 참을 필요가 없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겠지요. 재산 분할 조정이 잡혔어요. 법원 조정이 아니라 양측 합의를 위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잡은 자리였어요. 장소는 동네 경로당 근처 회의실 겸 다목적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6개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 저와 수빈이, 맞은편에 기태, 기정, 판순 여사, 준혁이도 왔어요. 어느 쪽에 앉을지 몰라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버지 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빨리 끝내자.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할 테니까. 양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양보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뭘 양보할 건데요? 생활비. 얼마면 되겠어? 한 달에 200, 300?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위자료도 아니고 재산 분할도 아닌 생활비. 이혼한 아내한테 용돈을 주겠다는 식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야, 이거 가져가 하고 생활비 봉투를 던져주던 방식 그대로. 저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원해요. 기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농담하는 거야? 오빠가 30년을 일해서 번 돈인데 형님이 뭘 했다고 재산을 달라고 해? 뭘 했냐고. 30년 동안 뭘 했냐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닐봉투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30권. 고무줄로 묶인 낡고 누런 가계부 30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기태가 물었어요. 30년치 가계부예요. 쌀가, 반찬가,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명절 장 보는 비용, 시어머니 용돈. 한 푼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30년 동안. 기정의 눈이 가계부 더미를 훑었어요. 판순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사본과 송금 기록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 아파트 대출금 3,700만 원.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에요. 2001년 3월 15일 어머니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송금. 같은 날 남편 통장에서 은행 대출 상환. 날짜, 금액, 수취인 전부 다 있어요. 기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지고 다치길 반복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기억하고 있었겠지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에 처가에서 돈이 들어온 거,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은 거, 그걸 잊은 게 아니라 자기 돈인 것처럼 살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판순 여사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기태야, 이게 사실이냐? 기태가 대답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기태야, 사실이냐고. 사실이야. 판순 여사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78세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를 30년간 구박한 사람이 그 며느리의 친정 돈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였어요. 기정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 친정에서 돈 좀 보탠 건 알겠는데 그게 아파트 전체를 달라는 근거가 되진 않지. 오빠가 30년간 일한 것도 있으니까. 기정 씨, 수빈이가 입을 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수빈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고모, 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예고 등기가 신청 중인 거 아세요? 기정의 표정이 멈췄어요.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전 대상이 박기정이에요. 고모 이름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기태가 기정을 봤습니다. 기정이 기태를 봤어요. 두 남매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기태가 물었어요. 기정한테. 아니, 그게 오빠가 부탁했잖아. 재산 분할 전에 안전하게 옮겨놓자고. 내가 언제? 기태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기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태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기정이 오빠를 꼬드긴 거였습니다. 오빠, 이혼하면 아파트 반 떼이잖아. 내 이름으로 옮겨놓으면 안전해하고. 그런데 막상 들통이 나니까 기태한테 책임을 돌리려 한 거였어요. 고모. 수빈이가 다시 말했어요. 고모가 오빠 아파트를 고모 이름으로 돌리려고 한 거 법적으로는 사회행위예요. 이건 오빠한테도 불이익이 가요. 기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오빠를 도우려고. 도우려고요? 수빈이의 눈이 차가웠어요. 평소에 웃음이 많은 아이인데 이날의 수빈이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모, 우리 엄마한테 가게에 위생 신고 넣은 것도 도우려고 한 거예요? 동네에 소문 뿌린 것도? 남편 돈 빼돌리고 도망간 여자라고? 기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내가 안 했어.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고모가 직접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 기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기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친정 돈으로 산 아파트를 여동생이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겠지요. 그때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임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 기태가 아들을 봤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했잖아. 엄마가 돌아오면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테이블이 얼어붙었어요. 기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기정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아파트를 준혁이한테 준다고 했던 건 기정한테 넘기기로 한 거랑 겹치는 거였거든요. 기태가 양쪽에 다른 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들한테는 내 이름으로 해준다. 여동생한테는 내 이름으로 옮겨놓자.
같은 아파트를 두 사람한테 약속한 거였어요. 아빠, 왜 그랬어?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는 아파트 준다고 해놓고 고모한테도 넘기려고 했어? 기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정을 봤어요. 고모도 나한테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래야 아파트 받는다 그랬잖아. 기정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기정은 준혁이를 이용해서 순영을 돌려보내려 했고 동시에 기태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돌리려 했어요. 모든 판이 겹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간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기정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아직 안 끝났어. 허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정이 나가고 기태가 일어나고 판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고 나갔어요. 수빈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했어. 저는 수빈이를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빈이도 무서웠겠지요. 고모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맞서는 게 28살짜리 딸이 엄마 대신 싸워주고 있었어요. 수빈아,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고. 30년 동안 아무도 당연하다고 해준 적 없었어요. 제가 해온 모든 게 당연한 거였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당연한 건데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텅 빈 회의실에서 딸과 둘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계부 30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삐뚤삐뚤한 글씨, 빛바랜 꽃무늬 표지, 30년의 증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태도, 기정도, 시어머니도, 준혁이한테서도요.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간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걸음. 저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걸, 고모한테 이용당했다는 걸 한꺼번에 알게 됐으니까.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준혁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릇을 씻다가 멈칫하고 떡볶이 소스를 젓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강 씨, 불세기하고 말해줘야 정신을 차릴 정도였어요. 수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수빈아, 준혁이 연락 안 오니? 오빠한테 문자했는데 익십이야.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 수빈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냥 좀 놔둬, 엄마. 오빠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빈이가 맞았어요. 25년을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아빠의 민낯을 봤으니까. 고모를 믿었는데 고모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것도요.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밤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혁이한테 문자를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웠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었니? 그것도 부담이 될까봐 지웠어요. 엄마야. 그것도 지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에 분식집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을 돌아서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쓰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신발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식 이후로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둘이 앉았어요. 준혁이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들뜬 벽지, 구석의 캐리어. 아들의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가 여기서 살았어? 응, 나쁘지 않아. 조용하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요. 무릎 위에 놓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코끝이 찡했어요. 뭐가? 다. 전부 다. 아빠 편 들었던 것도, 엄마한테 돌아가라고 한 것도, 엄마 걱정 한 번 안 한 것도. 준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아빠한테 속은 거잖아.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가라고 한 거야. 엄마가 돌아오면 이혼 안 되니까, 이혼 안 되면 아파트가 안 나뉘니까. 그래서, 알아. 엄마가 알아? 응, 알았어.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내 아들이니까.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 25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장에서 기태의 전화를 받고 돌아갈까 고민했던 밤. 도장을 꺼내봤던 밤. 그때 돌아가려 했던 이유가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도 편한 생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돌아가 하니까. 내 아들이 원하니까. 그게 이유였어요. 아니야.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들한테 거짓말을.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어. 너 때문 아니야.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참다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도 울었어요. 아들을 안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한테 매달려 울던 작은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품에 안으니까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진작 용기를 못 냈어. 30년을 참느라고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못했어. 준혁이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서툴게, 어색하게. 한 번도 엄마를 안아본 적 없는 아들의 손이었어요. 그 서투른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발엔 버건디색 누빔 조끼가 보였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 떡볶이 한 그릇 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남색 청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밥집에서 맘대로 해라 하고 일어나신 뒤로 한 달 반만이었어요.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접시를 들고 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래 씹었어요. 삼키고 나서 또 하나를 집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75세 엄마. 발엔 누빔 조끼, 베이지 바지, 남색 청가방. 시장 가는 옷 그대로.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겠지요. 환승을 한번 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78세 시어머니처럼 운전을 할 줄 모르는 75세 엄마가 버스를 갈아타고 시장 골목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떡볶이를 다 드셨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세 마디, 고작 세 마디. 그런데 그 세 마디에 무릎이 꺾였어요. 카운터를 잡고 버텼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 됐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엄마가 일어났어요. 느린 걸음으로 카운터 쪽에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거칠었어요. 제 손이랑 똑같았어요.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검버섯이 올라온 손등, 엄마도 같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빨래터에서, 시장에서 일한 손, 누구한테도 고맙다는 말 못 들은 손,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참았어야지라고 말한 건 딸이 걱정돼서였어요. 이혼하면 힘들어질 걸 아니까 차라리 참으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딸이 참지 않고 나와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러 온 거였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엄마가 손을 놓고 가방을 들었어요. 떡볶이 맵더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어요. 저는 카운터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울 시간을 준 거였어요. 그 과묵한 사장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시댁에서 맞은 말보다, 시누이한테 들은 말보다 엄마의 잘하고 있구나가 제일 아팠어요. 가장 아프고 가장 뜨거웠어요.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못 들은 말이었거든요. 사흘 뒤 기태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는데 골목 끝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이비 점퍼에 청바지. 기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안 입을 옷이었어요. 항상 와이셔츠에 슬랙스, 가죽 구두를 신던 사람이었는데 얼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면도를 안 했는지 수염이 거뭇했어요. 다가왔어요. 순영아.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기념일에 뭔데? 하던 사람이. 야, 엄마 아줌마로만 부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순영아라고. 다시 시작하자. 기태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을 마셨는지 냄새가 났습니다. 미연이 그 여자가 나를 떠났어. 돈이 줄어드니까 연락을 끊었어. 알고 있었어요. 수빈이한테 들었으니까. 순영아, 내가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 소중한 게 뭔지 몰랐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는 게 소중한 건지, 매일 밥 차려주는 게 소중한 건지,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데, 잃기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있을 때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순영아, 나 잘할게. 제발. 옛날 같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아니, 6개월 전이었어도 흔들렸을 겁니다. 남편이 순영아라고 부르고 잘할게라고 하면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기태 씨,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여보도 아니고 준혁이 아빠도 아닌 그냥 기태 씨.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기태가 멈칫했어요. 제가 전 부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시어머니 수발 들 때도 한 번도 순영아라고 안 불렀어요. 한 번도 수고했어라고 안 했어요. 한 번도 고마워라고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가 떠나니까 저한테 온 거잖아요. 제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야. 진짜. 이제 와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기태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이 없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게 이 결혼의 전부였습니다. 미안했어. 기태가 돌아섰어요. 구부정한 등, 네이비 점퍼, 청바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다 내렸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골목에 혼자 섰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아까웠거든요. 30년을 미워하면 또 30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 것으로 쓰고 싶었어요. 미움 말고 다른 것으로요. 떡볶이 소스를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가게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내 거라는 걸 느끼는 것. 그런 것들로요. 기태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추석 밤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그 바람 같았어요. 차갑지만 자유로운, 숨이 깊어지는 바람. 원룸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매운 라면. 후루룩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 사장님한테 말하자. 가게 인수하겠다고. 그리고 간판을 바꾸자. 제 이름으로. 강순영. 52년 만에 제 이름이 이렇게 무게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재산 분할이 끝났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친정 자금 3,700만 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이 인정됐고 나머지 공동재산에서 35%가 제 몫으로 나왔어요. 아파트를 팔거나 한쪽이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기태가 아파트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 몫을 현금으로 주겠다고요.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대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을 인수하고 석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 않아? 아니, 아쉽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 아파트에 30년치 제 시간이 들어있는 건 맞았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보낸 시간, 명절마다 전 부치던 시간, 아이들 키우던 시간. 그게 다 거기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순간 30년이 정산되는 거잖아요. 영수증 끊듯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한 건 아파트 값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정 사장님한테 가게 인수 의사를 전했어요.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계약서 쓰자. 그게 전부였어요. 이 과묵한 분답게 축하한다거나 잘 될 거라거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주방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소스 레시피. 마누라가 처음 만든 거야. 20년 동안 이걸로 했어. 노트를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에 여자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고추장 몇 숟갈, 설탕 몇 숟갈, 간장 약간. 종이가 기름에 절어서 반투명해진 곳도 있었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사모님의 손때가 묻은 노트. 사장님, 이건 강 씨한테 맡겠다 싶어서. 정 사장님의 눈이 잠깐 빨개졌어요. 금방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부터 인수인계 시작하자 했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누군가의 부엌에서,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넘어온 노트. 정 사장님 부부가 20년을 함께 만든 맛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을까? 제 이름으로, 제 맛으로 제 가게를.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서운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시댁에서의 무서움은 쪼그라드는 거였는데 이 무서움은 커지는 거였어요. 뭔가를 시작하기 직전의 떨림. 살아있다는 떨림. 간판을 바꾸는 날이 왔어요. 수빈이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틈틈이 만들었대요.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순영이네. 하얀 바탕에 진한 갈색 글씨. 수빈이가 직접 그린 손글씨체였어요. 둥글둥글하면서도 단단한 글씨.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강순영의 순영. 한참을 바라봤어요. 52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어딘가에 걸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것 말고는요. 그것도 배우자 란에 작게 적혔을 뿐이었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가게 간판에 크게 제 이름이. 엄마 마음에 들어? 응.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어서. 간판 설치 날 수빈이와 준혁이가 왔어요. 준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다리를 빌려왔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이 아이가 아침부터 사다리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어온 거였어요. 엄마, 내가 달아줄게. 준혁이가 사다리를 세웠어요. 간판업자가 와서 기존 정내 분식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하얀 벽에 나사 자국이 남았어요. 20년의 흔적. 새 간판을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사다리 위에서 한쪽을 잡고 업자가 다른 쪽을 잡았어요. 수빈이가 아래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아니 오른쪽,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사를 박았어요. 드르르르, 드릴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습니다. 끝났어요. 순영이네. 하얀 바탕에 진한 갈색 글씨. 아침 햇살이 간판 위에 내려앉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서 반짝였습니다. 순, 영, 이, 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거든요. 야, 엄마, 아줌마, 며느리, 애미야.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 위에 햇빛 아래에 제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나까지 울잖아. 수빈이도 울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은 거겠지요. 정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리네, 강씨. 사장님. 응. 이제 강씨 말고 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정 사장님이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제가 이분의 웃는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순영씨. 개업 첫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전 부치던 새벽 4시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심장 뛰는 게 달랐어요. 그때는 해야 하니까 일어난 거였고 지금은 하고 싶어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가게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면서 켜졌습니다. 정 사장님, 사모님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고추장, 설탕, 간장, 마늘. 그대로 하되 설탕을 반 숟갈 줄이고 매실청을 넣었어요. 제 방식으로, 제 맛으로. 떡볶이 소스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달콤하면서 칼칼한 냄새가 가게를 채웠어요.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기정이 소문을 퍼뜨렸을 때 눈을 피하던 그 아주머니. 떡볶이 1인분이요. 떡볶이를 담아드렸어요. 아주머니가 한 젓가락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더 나아졌네. 정 사장 때보다.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긴 게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점심때 손님이 제법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시장 상인들,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 소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내 분식이 순영 이내로 바뀌었는데 맛이 좋아졌대. 그 소문은 기정이 퍼뜨린 게 아니라 손님들이 퍼뜨린 거였어요. 맛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저녁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천천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판순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온 거였어요. 78세 노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왔을 거예요. 환승을 2번 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자두색 니트 조끼에 크림색 블라우스. 명절 때 입던 옷이 아니라 평소에 입는 편한 옷이었어요.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떡볶이를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또 하나를 집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30년 동안 국이 짜다, 전이 눌었다. 나물간이 안 맞아만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떡볶이를 다 드셨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맵구나. 2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남색 청가방을 드는 게 아니라 작은 검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출용 가방이었어요. 여기 오려고 외출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나갔어요. 느린 걸음, 구부정한 등.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맵구나.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어요. 맛있다는 말 대신 맵다고 한 것. 78세 노인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온 것. 외출용 가방을 챙겨온 것. 떡볶이를 남기지 않고 다 드신 것. 그게 판순 여사의 인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어요.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꽉 찬 느낌.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순영이네. 가로등 불빛이 간판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받았고 지금은 가로등 빛을 받고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골목이 조용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다 집에 갔고 가게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바람이 좋았어요. 30년을 참았으니까 남은 30년은 제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 돌아섰습니다. 원룸으로 가는 길. 시장 골목, 큰 도로, 횡단보도, 주택가 골목, 반지하 계단. 익숙한 길이었어요. 3달 전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제 길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떡볶이 소스를 끓일 거예요. 그릇을 씻을 거예요. 손님을 맞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강순영의 인생. 5년이 지났어요. 순영이네는 동네 맛집이 됐습니다. 대단한 맛집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줄 서서 먹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점심때 오고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고 시장 상인들이 장사 끝나고 들르는 곳. 그런 가게예요. 떡볶이, 순대, 김밥, 어묵. 메뉴는 4가지. 더 늘리지 않았어요. 잘하는 것만 하기로 했거든요. 30년을 부엌에서 살았으니까 못 만들 건 없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 사장님, 사모님의 레시피 노트는 아직도 주방 서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노트를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소스는 제 방식으로 바꿨지만 기본은 그대로입니다. 제 맛은 거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아침 7시에 가게에 도착합니다. 불을 켜고 소스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손질해요. 혼자 하기엔 좀 벅찬 날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수빈이가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디자이너인데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수빈이가 저한테 인사시키러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꾸벅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누군가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린 건 시댁에서 며느리로 불렸을 때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저를 수빈이의 엄마로서 존중하는 뜻으로 부른 거였어요. 같은 호칭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수빈이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에요. 이름이 하은이. 3살. 하은이가 가게에 오면 의자 위에 올라앉아서 소리쳐요. 할머니 떡볶이 최고.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은이한테는 저는 할머니예요. 야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애미야도 아닌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떡볶이를 만드는 할머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준혁이는 취직했어요. 중소기업 영업부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제 힘으로 면접 보고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가끔 가게에 들러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카운터에 앉으면 제가 떡볶이를 담아줍니다. 엄마, 오늘 떡볶이 좀 매운데? 맵긴. 원래 그 맛이야. 아, 진짜 매워. 투덜거리면서도 다 먹어요.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 한마디가 좋아요. 시댁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아들한테 매주 듣고 있으니까요. 준혁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여기서 피로연하자. 웃겼어요.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피로연이라니. 하지만 준혁이는 진지했어요. 진짜야.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그 말에 코끝이 찡했지만 안 울었어요. 요즘은 잘 안 울거든요. 울 일보다 웃을 일이 많아져서. 기태는요.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이는 그이대로 살고 있겠지요. 수빈이한테 가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혼자 산다고 합니다. 재혼은 안 했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는 척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안 미워지더라고요. 미워할 시간에 떡볶이를 한 냄비 더 끓이는 게 나으니까요. 김밥 마리를 한 줄 더 써는 게 나으니까요. 제 인생이 바빠지니까 남을 미워할 겨를이 없어졌어요. 판순 여사는 명절마다 떡볶이 포장을 시킵니다. 직접 오시지는 않아요. 전화로 주문해요. 순영아, 떡볶이 2인분 포장해라. 맵지 않게. 그게 시어머니의 안부예요. 맵지 않게라는 말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겠지요. 제가 알아듣든 모르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영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에미야가 순영아로 바뀌었어요. 78세 시어머니가 82세가 되면서 달라진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친정 엄마는 가끔 가게에 와요.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엄마 뭐 드실 거야? 하면 아니,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세요. 떡볶이 끓이는 저를 보고, 손님 받는 저를 보고, 설거지하는 저를 봐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간다 하고 나가세요. 말은 없지만 알아요. 딸의 가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마의 인정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깜빡 하다가 하얀 빛이 켜졌어요. 정 사장님, 사모님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기름에 절어 반투명해진 페이지. 고추장, 설탕, 간장, 마늘. 거기에 제가 추가한 메모 매실청 1숟갈, 양파즙 약간. 제 방식. 소스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가게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간판 위에 빛이 내려앉았어요. 순영이네. 매일 보는 간판이에요. 5년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제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거기 있으니까. 57세가 됐어요.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가 더 많아졌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어요. 설거지와 요리로 매일 물에 담그니까. 하지만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손으로 벌어서, 이 손으로 만들어서, 이 손으로 살고 있으니까. 가게 문을 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늘 하는 혼잣말이에요. 5년 전 그날 밤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처음 한 말. 그 뒤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하는 말. 30년을 참았으니까 남은 30년은 제 겁니다. 아침 햇살이 간판 위에 순영이라는 이름을 비췄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